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, 경기도 포천시에 대한 좀 특별한 보고서입니다. 혹시 그거 아세요? 포천시 전체 인구 중에, 글쎄요, 12.2%, 그러니까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외국인 주민이시래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9위 수준이고 OECD 평균이 한 5% 정도 되는데 그걸 훌쩍 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요, 이 포천시가 그냥 뭐 여러 문화가 섞여 사는 걸 넘어서요, 인구 감소라는 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어떻게 진짜 함께 살아가야 할지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. 특히 금융 문제, 그중에서도 해외로 돈 보내는 거, 이 해외 송금의 어려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외국인 주민들, 특히 이제 노동자분들한테는 고향에 돈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. 생계랑 바로 연결되니까요.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비용 부담도 꽤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.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그 어려움들,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지, 또 이게 포천시 전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. 자료 보니까 은행 통해서 해외로 돈 보낼 때 수수료가요. 이게 건당 최소 38달러, 많게는 90달러까지도 나온다고 해요. 와,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보낸다고 치면요, 연간 수수료만 21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월 소득이 150만 원, 뭐 200만 원 이 정도인 분들께는 이게 정말 무시 못할 돈이죠. 네. 게다가 또 현실적으로 평일 낮에 은행 가기가 어렵잖아요. 일하시니까. 그런 문제도 여전하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 내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뭐 소위 환치기라고 하죠. 그 정식 금융기관 말고 개인이나 뭐 등록 안 된 업자 통해서 불법으로 돈 주고 받는 거요. 아, 환치기 들어봤어요. 네, 이런 비공식 경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이게 당장은 뭐 수수료가 싸 보일지 몰라도 아시다시피 불법이거든요.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서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 심하면 비자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. 그리고 사기당할 위험도 크고요. 사기 위험까지. 아찔하네요. 그럼 이게 그냥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서는 문제네요. 그럼요. 이건 개인의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대안으로 예전에 포천 송오리에 잠깐 있었던 일요송금센터 모델을 다시 좀 주목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2014년에 외환은행이 일요일에만 잠깐 열었었는데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해요. 그런 것처럼 외국인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창구가 필요하다. 이런 이야기죠. 그런데 이게 단순히 외국인분들 편의만 위한 건 아니라고요?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던데요? 정확합니다. 이걸 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. 하나는 이주민의 삶의 질 개선,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. 아, 지역경제 활성화요? 그건 좀 의외인데요? 네. 첫째로 안전하고 싸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주민분들 부담이 줄죠. 아까 말한 연 21만 원 같은 돈 아낄 수 있고요. 불법 거래 위험에서도 벗어나고요. 이게 그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정착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신뢰나 소속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그건 이해가 가네요. 그럼 두 번째, 경제 활성화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? 이분들의 금융활동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그 돈의 흐름이 투명해지잖아요. 그러면 이분들이 벌고 쓰는 돈이 지역경제 지표, 예를 들면 뭐 지역 내 총생산, GDP라든지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잡히고 기여하게 되는 거죠. 실제로 포천의 농업 같은 주요 산업은 이미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또 이분들 소득 수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월 3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 비율도 꽤 높고요.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포용하는 게 지역 경제에도 이득이라는 관점인 겁니다. 와, 그렇군요. 다른 도시들 성공 사례 이야기도 나오던데요. 안산이나 김해 같은 곳들이요? 네네. 거기는 이제 주말에도 문을 열고 또 여러 언어 지원도 하고 단순히 송금뿐만 아니라 뭐 예금이나 대출 상담 같은 것도 같이 해줘서 반응이 좋다고 하죠. 네. 광주은행은 뭐 38개 언어 실시간 통역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. 그렇죠. 그런 사례들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. 핵심은 뭐냐면 이런 직접 찾아가는 센터, 물리적인 센터가 주는 장점 있잖아요. 뭐 금융교육이라든지 좀 복잡한 상담 같은 거요. 이거랑 또 요즘 많이 쓰는 은행 앱이나 핀테크 앱들, 하나은행, 하나이지나 센트비 같은 거요.
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편리함, 수수료도 훨씬 싸고 24시간 언제든 가능하고요. 아, 그런 앱들은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가요? 네, 100만 원 보내는데 수수료가 한 15,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하고 시간도 5분이면 된다고 하니까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, 대면 서비스의 장점이랑 디지털의 편리성, 이걸 어떻게 잘 엮느냐, 이게 중요합니다. 일종의 하이브리드 접근이죠. 하이브리드 방식이군요. 디지털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니까요. 네. 들어보니까 이 포천 송금센터 이야기가 그냥 돈 쉽게 보내게 해주자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, 확실히.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서 외국인 주민을 이제 지역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같이 잘 살아보려는 되게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읽히네요. 말씀하신 대로 함께 사는 포천을 위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에 포천시가 이런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금융포용 정책, 송급센터 포함해서요, 이걸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 간다면 과연 이 모델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소도시들 있잖아요. 인구가 변화한다거나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이런 다른 지역들에게는 어떤 좀 보편적인 교훈이나 아니면 적용해볼 만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